제 인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영준 국어학원의 초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준입니다. 오늘 다들 바쁘신데 오셨잖아요. 제가 여기에 오신 것들이 후회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익하고 재미있고 진실하게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원 정하실 때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에 학원 선택하는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노하우랑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학원이 유명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학원을 정하실 때.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의 어떤 독특한 교육 노하우가 축적됐다기보다는 그냥 원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우수한 아이들은 강사나 교사가 제 아무리 지루하고 실력이 없고 무미건조하게 수업할지언정 실력이 늡니다. 본인의 지력 때문에. 그러면 이 학원 사실은 힘들이지 않고 코 푼 것처럼 학원 자체의 노하우가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 때문에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다 보면은 별다르게 향상되지 않거든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이 곳곳이 많습니다.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간에 이 학원들은 학생들이 처음에 올 때는 강사들이 힘겨워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차분하게 생각해도 암중모색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그런 학생들한테 첫 번째는 공부의 재미를 일깨워주고, 두 번째는 너도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의 근거를 제시해주면 아이들은 차츰차츰 올라가고, 특히 어릴수록 이 성장세는 괄목상대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올라가면은 학원은 보람이 있고 이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심하는 거죠. 특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쭉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괄목상대하게 점프를 할 때 실력이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거칠어지고 자주 울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학원에 안 가려고 엄마 아빠랑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때는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라든가 압박감이 있고 동시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조금 인내한 채 우리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보자, 엄마 너무 고마워 하면은 그때 아이는 점프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그 아이한테 주지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인내심 있게 공부를 하면은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어려운 난관이 왔을 때 도망가거나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거나 대충 하지 않은 채 몇 달간, 몇 주일간, 며칠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데, 저희 학원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이것들을 학생과 학부모님과 아이들과 셋이 3주체가 되어서 해결합니다. 저희들은 왜 그러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정규 수업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저희 수업이 1대1 개인 과외 같은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에게 주어지는 기회인데요. 강사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은 제 아무리 우수하고 예쁘고 착할지언정 어떤 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강사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강사가 어머니랑 상담해가지고 아이를 학원에 온 다음에 그 선생님과 아이가 1주 혹은 2주 혹은 3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 아이는 자기의 약점만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 아이는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어려웠던 국어나 논술의 어떤 것들을 혁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정말 아껴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른들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생각합니다. 아, 문제가 있으면은 풀면 되구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저는 애들의 행동 같은 거를 좀 예민하게 보는데요. 저희 학원에 어떤 학생 한 명이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학생회장이 사실 뭔지 모르고 그냥 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대요. 뭘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어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짐덩어리여가지고 아이가 정말 가위에 눌리고 학교에 가기 싫을 만큼 힘겨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아이한테 긴 말을 한 게 아니라 한 개씩 문제를 서서히 풀면 나중에 다 풀릴 거야. 그러면 너 이제 문제 없어져.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개씩 해보자. 그런데 아이가 순수했는지 제 말에 감동을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정말 그 아이는 쉬운 것부터 해결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얼마 있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선생님, 다 문제 끝났어요. 지금은 잠 잘 자요. 밥 잘 먹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역시 애들은 대책이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헤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어른들 역할은 짚어주는 거예요. 요거부터 하면 어떨까? 요거는 좀 다음 달에 하자. 요거는 엄마가 안 해줘도 이해해줄게. 하면은 그 아이는 적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하면서 다음에 또 윗단계를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원수가 많은 학원에서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 게 한 반에 20명이 있다, 30명이 있다. 이런 반에서는 강사가 학생들을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도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약간 중마 간산처럼 단편적인 이미지 갖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여기 살짝 가려운 데는 긁어줄 수 있지만 아이가 진짜 간지럼을 느끼는 원인은 풀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섬세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요즘에는 모든 한국의 서비스가 이 프리미엄화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지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계층에서 상위 20%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소비가 우리나라 그 소비의 50%를 담당한대요. 나머지 80%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 급상승을 해가지고 사실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최근에 어머니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누가 너무 시끄럽고 하면은 짜증이 나니까 최근 사람들은 2배 내고 1인 미용실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에어컨 온도, 원하는 음악, 또 미용사가 말할지 아니면 조용하게 있을지 같은 거를 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하거든요. 지금 학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지금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일반한 학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A 한 명 한 명한테 집중하는 그런 개인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학원들은 이것들이 탁월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랑 소통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조금 어두운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컨대 지금 땡땡 여고의 동창회를 40대끼리 하면은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 집 건너 네 집 건너 한 명 정도는 힘드신 분들이 집안 구성원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컨대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 취직하지 않는 딸, 혹은 나한테 얹어 사는 무슨 시누이,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적지 않은 아이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살짝 미래의 어떤 문제 같은 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거를 교육 전문가로서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아이가 이 문제를 고치지 않을 때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은 이런 걸 할 때 일단 아이한테 애도 베풀고, 두 번째는 어머니랑 상담을 해요. 애가 안타깝게도 뭐가 좀 결점이 있지만 저희가 풀어보고 싶다. 그럼 그때 10중 8구는 저희한테 응하셔가지고 아이를 보내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아이랑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엉킨 끈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 설명에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국어가 보면은 우리들은 다 고정관념이 있는 게, 제가 학창시절에 보면은 국어 때문에 수능을 포기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 언어 때문에 망했다 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수험생 시절에는. 근데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주의사항은, 제가 고3일 때는 과거거든요. 지금은 한국에서 입시 제도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때 어떤 사실이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도 저랑 나이가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은 그때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국어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는 사실은 국어가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의대를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실은 수학 때문이 아니라 국어 때문에 특정 대학을 포기해요. 국어가 너무너무 안 나왔어. 그래서 국어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안 보이지만 차분하게 실력을 구축해야지만 미래에 내가 국어 때문에 피해를 안 보는 일들을 되는 거고요. 저희 학원의 강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재를 어디서 베껴오는 그런 카피 교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여기 이게 교재인데, 이것들을 보시면 이것들은 시중에 출판되는 출판사들의 문제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짜깁기 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들은 교육 전문가, 전직 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저희 학원만의 교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강사가 총 6명인데 이 6분 모두가 각각의 어떤 장점을 발휘하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걸맞은 수업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저희들은 이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수동적으로 따라와도 그 아이가 진취적인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 학생들의 관리를 정말 이렇게 선생님이 보시면은 조금 너무 투머치라고 생각할 만큼 자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 국어 실력, 어휘력, 뭐 창의성, 아니면 태도, 교우관계 궁금하시면은 어려움 겪지 마시고 마음껏 놓고 해주시면은 대환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세 가지 전략. 첫 번째는 철저한 과제 관리입니다. 선생님들, 애들이 숙제를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들은 저는 누구 기를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가 그날 여행 갔다 왔다. 할머니네 갔다 왔다.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졸리다. 기분이 안 좋다. 쉬고 싶다. 이럴 때 사실은 엄마, 아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약해지면은 쉬게 하고 싶어요. 사실 뭐 초등학교 숙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른바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럴 때 조금 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정말 막 졸려가지고 미치다고 할지라도 근데 땡땡아 영어 숙제하고 자야지. 우리 여행 놀다 온 거니까 놀다 온 거는 쉬는 거 이유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하고 그러고 푹 자자 하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 겪겠지만 동시에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핑계 대지 않고 하는 어떤 그 성실함, 책임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의 평가들은 전문가 평가입니다. 그런 만큼 그냥 이렇게 대충 어떤 인상 비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실제 아이가 어떤 정도 단계에 있고 이 아이가 뭐뭐를 하면은 어떻게 나아질지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저희 학원의 많은 것들은 상담이든 보강이든 특강이든 간에 많은 것들이 1대1, 그러니까 오로지 그 아이한테 맞춘 수업이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 학원의 그 단점들은 보통 선생님들 그 학원에 다른 학원에 가시면은 초등부 강사진의 학력은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치동에서 아마 좋았으면, 멋졌으면 공개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들은 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그 학부부터 명문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성실히 공부했던 노하우들이 아무 추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몇몇 분들은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대학 강사기도 하십니다. 저희들의 수업 구성은 이제 국어랑 논술이 반반입니다. 보통 학원들은 논술에 치우쳐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지금도 1대1의 안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90분도가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가 예고한 책들을 읽어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교재들을 풀어보면서 강사가 확인해 줍니다. 얘가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들을 있고 그 다음에 또 과제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정말 수능식에 어휘랑 지난주의 내용들을 학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 배운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아이가 평생 알아야 하는 국어의 기본 내용들을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어도 과제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학원의 인기 강사님이자 인간미이신 김정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국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강사 김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2028년에 수능 국어 영역이 개편된다,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야기는 간단해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서, 문학 두 개 공통 과목이야.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해가지고 뭘로 선택해야 나한테 이득이지? 우리 애는 뭘로 해야 좀 더 잘하지? 내가 선택한 여기 애들 몰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이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다 하면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4가지 중에 3개 선택하던 건데 그 4가지를 모두 다시 분류해서 이렇게 다 넣어놨기 때문에 공부할 총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는 없구나. 대신에 공부할 양은 좀 늘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 문학은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국어 하면 떠오르는 3가지. 문학, 비문학, 문법. 근데 문학은 알겠는데 나머지 2개는 뭐냐?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독서와 작문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비문학 독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 화법과 언어, 이건 뭐냐? 이게 이제 말하기, 듣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문법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 하면 흔히 떠올리는 문학, 비문학, 문법, 이 3가지의 기본 구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학원의 수업 구성도 당연히 문학, 비문학, 문법 이 3가지를 모두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과정 안에 문학만 하는 단원, 비문학만 하는 단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정마다 문학하는 주, 비문학하는 주, 문법하는 주 이렇게 균등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요 3가지 외에도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어휘 부분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자와 엮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설명의 자료집 안에서도 저희 학년에 저희 5, 6학년 어휘집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깊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항상 시험을 보거든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입학할 때 테스트를 보는 건 아니고요. 학생이 학원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었으면 저번 주에 수업을 들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휘집 안에 있는 그 한자와 거기에 엮여 있는 어휘들을 꾸준히 시험을 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일정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선생님과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원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학습한 상태로 나가게 해드리겠다. 이게 저희 학원의 약속입니다. 일단 시험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최근에 진행했던 테스트예요. 이거는 독해 단원인데 여기에서 그냥 사실 확인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문단의 순서 배치하기, 글 전체 주제 이해하기, 각 문단의 내용 이해하기,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도를 이해하기, 추론, 그리고 각 문단의 설명과 사실 확인, 의도 이해하기, 접속어 넣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지문과 연계하기 등등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해서 어떤 문제가 갑자기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 문제가 휙 튀어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군 하는 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는 독해 단원이다 보니까 텍스트가 나뉘지 않기 위해서 어휘 문제가 이렇게 요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휘 1번부터 5번까지는 각 뜻에 해당하는 그 한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주관식으로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이 똑같은 뜻이 되도록 이렇게 단어를 채워넣는 것,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빈칸 채워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문맥에 맞는 말을 내가 외워서 번호 찍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이 말이 들어가면 딱 이겠군 해서 내가 스스로 주관식으로 생각할 줄 알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학년 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5학년 거는 어휘 문제가 생긴 부분은 좀 같지만 문제를 내는 방식이라든가 그 학습의 목적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주 차이는 문학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시나 시조와 같은 운문을 다룹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제 막 긴 글 이런 걸 보면은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개념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시, 그 대신에 이제 글 하나하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경우에 따라 흥미로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반에 의문체계라든가
어휘, 어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중후반부에 우리가 아는 그 비문학 독해 그런 다음에 이제 과정의 후반부에는 문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번에 좀 긴 글 소설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학년도 이제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시 다루고 독해가 조금 앞으로 오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읽기, 그 다음에 어법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소설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독서논술 부분은 이어지는 김진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독서논술 수업 소개를 맡은 강사 김진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독서논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저희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수업에서 다룰 그 텍스트를 미리 읽고 나서 수업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읽은 텍스트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서논술 퀴즈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논술 퀴즈를 어느 정도 성적을 받지 못하면 재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제대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수업 중에도 세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 텍스트에서 정말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맥락이 어떤 내용인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약하기, 표 만들기, 아니면 도식 만들기, 아니면 다른 상황을 생각하기 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텍스트에 살아있는 맥락을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거나 아니면 토의를 진행하거나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정말 좋은 답안이라고 한다면 그 답안이 왜 좋은 답안인지, 그리고 그 답안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조금 아쉽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하나의 완성된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학원에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매주 학생들이 원고지에 글을 써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과제를 학생들이 제출을 하고 나면 저희 담당 강사들이 직접 그 내용을 첨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담당 강사들이 매주 똑같은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점이 어떤 점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점에 맞게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첨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삭 지도를 할 때 주로 신경 쓰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정확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사실관계라든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답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구조를 갖추어서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뒤에서 설명한 내용이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글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라는 건 그 글의 일종의 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쓰는 글에는 어떠한 틀로 글을 쓰는 것이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어느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글쓰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해진 구조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내가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는 게 좋을지를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첨삭 진행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사실관계에 좀 어긋나는 점이 있거나 할 때는 학생들이 정확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내가 생각나는 내용을 쭉 늘어놓는 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조로 글을 정리해야지 이 글이 체계적인 글이 될 수 있는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장을 어떠한 내용으로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써야지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 6학년 독서논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8주의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매주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학생들은 그 텍스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원고지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은 모두 교재에 실려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따로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등 5학년 독서논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8주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주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그것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6주차에 있는 이 안도현의 연어라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교재에는 간단한 소개 정도만 실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책을 따로 구해서 읽고 나서 수업에 와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독서논술 부분 소개는 마치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소개를 박순환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육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순화라고 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죠, 뭔가. 네. 지금부터 저희 프로그램 안내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떠들고 애들은 멍 때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항상 말을 아이들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하면 늦게 가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오늘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자, 저희 일단 프로그램 저희 상시 프로그램과 저희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인데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혹시 김영준 학원 하면은 들었던, 풍문으로 들었어. 얘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어떻다던데. 혹시 들었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커리큘럼이 좋다. 커리큘럼이 좋다. 네. 그리고 또, 네, 점점점. 네, 점점점. 없으실까요? 어머니 땡! 땡! 그거는 정말 저희가 인정할게요. 그거는 한 2년, 3년 전에 인정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깜짝도 놀라세요. 내가 들었던, 애들 바글바글 해가지고 우리 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라고 이제 되게 좀 그런 경우에, 그건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닙니다, 어머니들 땡! 아니에요. 또 어떤 거 있으세요? 또 아마 네, 관리 얘기, 이렇게 약간 듬성듬성, 그것도 땡!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머님들이, 선생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좀 느슨하게 갈게요. 자, 또 다른 얘기, 있으실까요? 점점점. 어머님들, 교실에서 애들이 이렇게 점점점 하잖아요? 제가 맨날 애들한테, 우리 칼퇴를 하자 그래요, 애들한테. 대답을 안 하면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물어보면 무조건 답해요. 왜냐면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아이들은 시간 넘어가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머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계속 할까요? 대답을.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이제 상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풍문으로 들었어. 김영준 학원에 대해, 대형 학원이야. 그래서, 우리 애가 가는데 선생님들이 과연 잘 아실까? 그리고 우리 애가 과연 가서 잘 할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보내는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서 고민들이 다 다양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름 오시는 어머님들은 인상이 바뀌셨는데 어디 가서 말씀들 안 해주시나 봐요. 항상 이제 특히 위에 보냈던 어머님들 이렇게 보냈는데 선생님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이를 아신다고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변화를 꾀하고 있고, 내년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인강은, 초등은 쥐약입니다. 들어요, 애들이. 수업을 빠지면 듣거든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으나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았어요, 애들은.
얘만 아시죠? 다 선생님들 그 초반에 인강으로만 들었던 아이들이 생각했던 선생님의 목소리와 현강의 선생님의 목소리는 완전 다른 세상의 이야기. 왜? 2배속이거든요, 애들은. 그러니까 왜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뭐 1.5배속, 2배속 막 돌려서 왔는데 왜 아시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강에서는 이제 그 정속도기 때문에 목소리가 완전 다르죠. 인강은 초등은 쥐약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듣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도 그러니까 고등도 왜냐하면 조금만 자기가 딴 생각하면 새끼로 빠져버리거든요. 초등은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기본은 뭐냐? 무조건 제가 니네 100% 출석이야. 특별하게 여행을 가거나 아픈 경우 아니면 무조건 현강을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몇 번 반복되면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애들이 생겨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리고 빠졌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수요일날 저희가 보강교실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6시부터 8시가 내가 전주 수업을 빠졌다. 그러면 이때 와가지고 빠진 수업을 보강하면 돼요. 근데 도저히 이 시간도 안 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청하시면 인강 이제 수업 녹화 영상이 나가는데 그거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그때 신청하시고 웬만하면 현강을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왜 빠져도 가급적이면 이반저반 움직이지 않고 내가 속한 그 반에 100% 출석하신다는 생각으로 보내주시면 시간 지나면 어머니들 진짜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출석을 제대로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5과정 12월 중순 가면 확 벌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빠졌다? 그럼 무조건 수요일날 보내야지.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강이에요. 근데 뭔가 인강을 들었는데 그 단원의 아이가 뭔가 미진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1:1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못하는 친구들이 모든 걸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머니들 보통 왜 수학 같은 경우에 왜 되게 높은 반 가시는 경우에 서브로 또 과외들 붙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왜 요즘 아이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능한 시간에 강사가 시간을 맞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목요일날 저는 9시에 올 수 있으면 9시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금요일날 뭐 4시에요. 그럼 4시에 오는 거고, 그거는 그 아이의 비는 시간에 저희가 맞추는 거여서, 네, 이 요청은 수업하다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전화를 제가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어머님들이 선생님 이 부분이 너무 아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학습적인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정신교육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앉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가자 까먹으면서 얘기하거든요. 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 그래서 저 1:1은 학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제가 제 아들 미워하는 게 제가 말하는 짐승 마리 키운다고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아들이 되게 약간 뭐 그냥 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심했지만 어쨌든 사춘기를 되게 조금 세게 하고 지나갔던 아이예요.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근데 그 경험들을 봤었을 때 아이들이 사춘기의 그 표시는 이렇게 앉아요. 교실에서 이렇게 안 앉고요. 각도가 살짝 틀어져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실에서 그렇게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집에서는 이제 버전이 완전 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 항상 들여다보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를 푸시해야 될 때와 그냥 들어줘야 되고 지켜봐줄 때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많은 큰 변화예요. 저희 학원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 내가 앞부분에 뭔가 뭐 중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3주차, 4주차, 5주차 그러면 앞부분 빠졌던 수업들을 따로 날을 잡아서 그건 항상 개별 연락이에요. 저희 강사들이 전화해서 이 시간 맞춰가지고 오라고 하면 앞부분에 뭐 수업을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충해서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입시논술 심화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 가정을 보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건 입반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 초육 두 개 학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강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입 논술에서 하는 실전 문제들 중에 초등 아이들이 풀만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있고, 초5는 사실 아직 그건 빨라서 이건 정확하게 그 장편들을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활발하게 토론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 같은 경우는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이거는 항상 그냥 매 과정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여름방학은 이제 여름방학 오죠. 7월 특히 이제 6학년 5학년은 뭐 6학년이니까 아직은 조금 마음들이 가벼우시고 6학년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근데 요즘에 수학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실은. 네, 너무 수학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국어를 먼저 하고 수학을 해야 속도가 되게 빨리 나거든요. 근데 수학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은 수학이 결정을 해요, 학교를. 그건 맞아요. 근데 초등 어렸을 때 지금 요 단계에서는 사실 국어를 튼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가 단지 비단 국어라는 과목 자체의 점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어 능력이 탄탄해야 사회과학 했었을 때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는 점수의 국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 왜 어떤 사람을 보셨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내가 연대 다니는 친구가 예를 들어 나 연대 다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결국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상관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 그 사람이 쓰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 성인 애가 엄마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먹었던 까까는 정말 맛이 없었어, 이러면 그거 알고 봤더니 걔가 그 학생이 예를 들어 되게 서울의 명문대래요. 근데 까까를 먹었다고 만마를 먹었다, 약간 극단적인 얘기네요. 그러면 학교는 잘 갔네.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반이 비속어 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초등 단계에 결국은 6학년 때까지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왜 정서적으로 되게 혼동을 겪고 사고를 많이 치는 아이들이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6학년까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게 초육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왔다가 되게 이제 거친 친구들도 저희도 있었겠죠, 당연히.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도 결국은 뭐냐면 애정이 고팠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하면서 나아진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행동도 나아지지만 결국은 그게 학습적인 것까지 연결됐던 케이스들이 전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많았었어요. 애가 선생님 이렇게 공부를 해요? 라고 했던. 그러니까 저희 이번 과정에 유난히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 안 그래도 바쁘니까 애들이 안 간다고 엄마나 가라고 약간 조금 좀 격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은 이번 과정에 희한하게 제가 맨날 애들한테 물어봐, 너 멱살 잡혀왔냐 엄마한테? 그러면 애들은 또 얘기하거든요. 어머님들 다 와서 얘기해요. 저 진짜 안 오고 싶었는데요, 우리 엄마가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올해 역대급 한 명이 있었어요. 정말 들어갔는데 이러고 있어요. 수업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첫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남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대답을 안 하거나 약간 눈 한번 이러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리고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났던 친구는 그 친구가 정말 저도 역대급이었는데 정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오기가 싫었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 조금 진행하고 나니까 각도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앉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죠. 어머니 되게, 왜냐면 들어올 때부터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사무팀 저희 선생님들이 하는데, 저 들어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학생? 진짜 오기 싫었나 봐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그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하나의 코드가 맞으면 거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힘들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냥 가르치고 물론 이거 학습적인 건 학원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아이가 그 안에서 서로 어떤 동기를 찾거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의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자, 저희 여름방학 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6학년이 내년에 중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왜냐면 듣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최소한 지금 작년에는 여름방학 문법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을 겪고 나서 올해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입시방에 바뀐 것도 있고, 아이들이 최소한 중등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용어는 이해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 자체 하고서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게 해야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방학 때 지금 3강으로 해서 기초 이제 중등 갔을 때 이제 기초 문법 꼭 알아야 되는, 이거 고등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문법이 초등에만 쓰는 문법이 아니에요. 이거 결국 고등에 올라가는데, 고등 가면 이제 난이도의 차이인 거고 기본 기초 개념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뭐 예시 같은 것도 진짜 유치하게 들어줘요. 아이들 이해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괜찮네, 별로 어렵지 않네, 해볼만 한데 이거 되게 만만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면 돼요. 초등은 저는 그렇다고. 결국은 과목에 내가 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문법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대충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문법은 맞거나 틀리거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 지금 이렇게 한 번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방학 때부터 다음 과정, 지금 3과정, 4과정, 5과정에서 이제 문법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전체 통합 또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는 그 문법 파트를 한번 그러다 하고 나면 중학교 1학년 가면 바로 아이들 시험 볼 때 문법 나오거든요. 그럼 한결 수월하고 실제 와서 얘기해요. 아시죠? 저희 초등부터 고등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중1이 저희랑 같이 교실을 쓰거든요. 그러면 6학년 때 수업 받던, 5, 6학년에 수업 받던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가도 맨날 와요. 선생님 뭐가 어쩌고 뭘 했고 뭐 이건 쉬웠고 뭐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냐면 중고등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제 이 아이들 트렌드가 어떻고 아이가 뭐가 약하고 그래서 선생님 초등부에서 이런 거 준비해서 올려 보내주셔야 돼요라고 주면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그 방학 때 초6은 이제 문법 단단하게 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5 같은 경우에는 게임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문맥에 맞는 단어 찾는 거, 그리고 초5, 초6은 역시 이제 장편 읽고서 이제 그 논술 과정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그 장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방학 특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다 명기하진 않았는데요. 그 글씨 못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맨날 이제 아이들 글씨 못 쓰면 너 글씨 교정반 선생님 보낼 거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악필인 친구를 명필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판독 가능한 수준까지는 어머님들 왜 학원 그 글씨 교정 학원 보내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보내시면 방학 때 그냥 따로 추가로 어디 안 보내고 학원 내에서 어머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글씨 교정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글씨가 만약에 악필인 친구들은 와서 교정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포함된 거는 요렇게 프로그램인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황 봐서 한 번 더 전체 특강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약간 게릴라성으로 가는 거여서 추후에 이건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지금 방학 때, 그러니까 상시랑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국어 독서, 결국은 과목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국어를 잘 알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 뭘까요? 네. 지름길 혹하긴 한데 뭐지? 좋아하면 돼요. 과목을 좋아하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과목을 좋아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숙제가 먼저. 그러니까 선순환인 거예요. 좋아하니까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시험 보고 시험 보니까 재밌네? 재밌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못하는 과목은 못하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시험 못 보고 못 보니까 이 악순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과목이든 어머니 하나의 선순환을 만들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국어 너무 싫다. 한 번만 보내세요. 그러면
아마 국어에 대한 인상이,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게, 이거는 제가, 왜냐면 저희들은 되게 저희가 거짓말을 못해서 저희 학원 보내면 뭐 국어가 100점이다, 수능 1등급 만들어 드릴게 말씀 못 드려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뭐냐면 아이가 첫 단추인 국어가 재밌고 나 해볼 만하고 나 공부할 거야, 이거를 만들어 드릴 거는 저희가 가능해요. 이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저희는 교감하면서 하거든요.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들의 그 목표치가 달라야 되는 거고,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 일단 그 과목에 대해서 울렁증부터 없애주는 게 맞아요. 저희가 각각의 진단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고, 아이들 1대1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랑,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 때문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이것만도 애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 과목 정도는 어머니 냅둬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숨을 쉬죠. 국어는 보내시면 저희가 아이들과 알아서 할게요. 그 과제는 안 하면 저는 남겨요. 저희는 못 가요, 집에를.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손잡고 과제한다고 그래서 제일 싫어해요. 그거 싫어가지고 애들 과제 해가고. 그러니까 과제의 완성도만 높으면 시간이 지나면 실력은 반드시 올라가요. 과제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어머니들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저희가 합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자, 그래서 혹시 국어가 싫거나, 뭐 특히 환영합니다, 아이들. 특히 저는 제가 아들 키웠으니까 특히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안 한다 그랬을 때도 나름 이 밑에가 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자애들은 반만 믿어야 돼. 남자들 안 해 그러면 없어요. 지하실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애들 안 한다고 해서 진짜 안 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요, 남자애들. 근데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구를 한번 남자애들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여기까지 조초요 강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